원장님 다리 제가 고쳐드릴게요. 내 다리를 그럼 내가 아가씨가 5억을 내 다리를 주지. 고치겠다고 열심히 할게요. 회장님 휠체어에 앉은 다리 제가 남자의 고쳐드릴게요.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내 진료실에 다리를 울려 그럼 내가 퍼졌습니다. 5억을 주지. 물리치료사 한소영은 차갑게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5억이라는 말에 주변의 숨소리마저 멈춘 순간 소영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서울 강남의 유명한 재활병원 3층 물리치료실에서 한소영은 환자의 다리를 마사지하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차 물리치료사로서 그녀는 이곳에서 나름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어요. 특히 척추 손상 환자들의 재활 치료에서는 병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였거든요. 소영 씨, 잠깐 올 수 있어요? 간호과장 김미경의 부름에 소영은 손을 씻고 과장실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미경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특별한 환자가 오신대요. 원장님이 직접 당부하셨는데.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태식 씨라고 태승그룹 2대 사장님 아들이에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왔다는데 원장님이 소영 씨를 지목하셨어요.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승그룹이라면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그룹 총수인 윤 회장의 이름은 언론에서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좋은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하반신 마비요? 언제 사고가? 한 달 전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다른 대형 병원들을 전전했다가 우리 병원으로 오신 거예요. 워낙 까다로운 분이라서. 미경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명인이 온다는 소식에 병원 직원들이 술렁이는 모습이었어요. 소영은 진료실로 돌아가 환자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환자의 배경이야 어떻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거든요. 하지만 진료실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들을 보는 순간 그녀는 살짝 당황했어요. 휠체어를 탄 30대 초반의 남성을 시작으로 정장을 입은 비서들과 보디가드까지 총 6명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대통령이라도 오는 것 같은 위세였어요. 물리치료사가 여기 있는 사람이군요. 윤태식이 소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깔보는 듯한 뉘앙스가 깔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한소영입니다. 소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윤태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이는 몇 살이에요? 경력은? 이런 케이스 다뤄본 적 있어요? 32살이고 10년 차입니다. 척추 손상 환자 치료 경험은? 아가씨, 내 다리를 고치겠다고? 거참, 그럼 내가 5억 주지. 윤태식의 말에 진료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비서들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5억이라는 금액이 농담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환자분, 먼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봐야. 5억이 농담 같아요? 내 다리만 고쳐주면 진짜 5억 줄게요. 현금으로. 윤태식이 비서에게 눈짓하자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같은 것을 꺼냈습니다. 이미 변호사한테 작성해 두라고 했어요. 만약 6개월 안에 내가 걸을 수 있게 해주면 5억 못하면. 당연히 실패한 거니까 그에 따른 책임은 져야겠죠? 소영은 계약서를 받아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료행위를 도박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제안이 달갑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계약서 내용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예요? 계약서에는 5억 지급 조건뿐만 아니라 실패 시 소영이 병원을 그만두고 의료계에서 영원히 발을 빼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손해배상금까지 명시되어 있었어요. 뭐가 이상해요? 공정한 거래 아니에요?
당신이 자신 있다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자신 없으면 말고요. 윤태식의 눈에서 비웃음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소영이 거절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 줄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요. 내 시간도 소중하거든. 그렇게 말하고는 일행과 함께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소영은 계약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5억이라는 돈은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컸거든요. 저녁이 되어서야 소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룸 반지하 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오늘 일을 되새겼어요. 사실 그녀에게는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데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핸드폰에 어머니가 병원에서 찍어보낸 사진이 왔습니다. 야윈 얼굴로 웃고 있는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소영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전화를 받은 소영에게 어머니는 여전히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치료 잘 받고 계세요?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힘들까봐. 요즘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 같은데. 소영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투석비며 약값이며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자신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거든요. 그날 밤 소영은 윤태식의 의료 기록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해 봤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4번, 5번 압박골절로 인한 하반신 마비였어요. 완전한 절단은 아니어서 신경재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아. 소영은 지금까지 비슷한 케이스 중 회복된 환자들의 사례를 떠올려 봤습니다. 물론 완전한 회복은 어렵겠지만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 걸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일찍 병원에 나가 윤태식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어제와 달리 혼자 와 있었어요. 생각해 봤어요? 네, 하겠습니다. 소영의 대답에 윤태식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계약 조건 다 읽어봤죠? 네, 하지만 조건을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소영은 밤새 생각한 조건을 말했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다른 병원이나 의료진의 개입은 일절 금지해 주세요. 그리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만의 방식을 믿고 따라주세요. 윤태식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대신 정말 6개월 안에 결과를 내야 해요. 그 기간이 지나면 이 계약은 자동으로 당신이 실패한 걸로 간주할 테니까. 이렇게 운명을 바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소영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얼마나 큰 함정에 빠졌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계약을 체결한 후 일주일간 소영은 윤태식의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씩 집중적인 물리치료를 실시했어요. 다른 환자들은 모두 동료들에게 맡기고 오직 그에게만 매달렸거든요. 윤태식의 상태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척추 손상이 아니라 신경계 전반에 미세한 손상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소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재활 기법들을 공부하고 해외 논문까지 뒤져가며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냈거든요. 오늘은 어때요? 감각이 좀 돌아온 것 같나요? 소영이 윤태식의 다리에 침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한의학적 접근까지 시도하고 있었어요. 글쎄요. 확실하지 않아요. 윤태식의 대답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그의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치료 2주 차에 들어서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식이 치료를 받으러 올 때마다 함께 오는 사람들이 달랐어요. 처음에는 비서였다가 그 다음에는 태승그룹의 임원들, 그리고 변호사까지 동반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 씨, 치료는 잘 되고 있나요? 태승그룹 상무이사라고 소개한 박성민이 소영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의도가 느껴졌어요. 아직 초기 단계라서 확실한 건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런가요? 그런데 소영 씨, 혹시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성민의 질문에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 후로 윤태식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건방지긴 했지만 치료에는 적극적이었는데 이상하게 비협조적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운동 강도를 좀 높여볼게요. 귀찮네요. 대충 하면 안 돼요? 환자분, 제대로 하셔야 효과가. 아까 상무님이 뭐라고 했어요? 윤태식이 갑자기 딴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정말로? 박상무가 당신한테 뭔가 제안하지 않았어요? 소영은 점점 상황이 이상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소영은 원장실에 불려갔습니다. 병원 원장인 최진우는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는데 이날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소영 씨, 윤태식 환자 치료건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태승그룹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치료 방향을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소영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치료 방향을 바꾸라고요? 제가 계약 조건에 다른 개입 금지를 명시했는데요. 그게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태승그룹에서 우리 병원에 대한 후원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조건이 있다더라고요. 최 원장의 말을 들으며 소영은 뭔가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치료 계약이 단순히 의료 행위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장님, 제가 환자와 맺은 계약은 소영 씨, 태승그룹이 어떤 곳인지 알죠? 우리 같은 작은 병원이 대항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최 원장의 말에서 소영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병원조차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였어요. 그날 저녁 소영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계속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급히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어갔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문을 여러 번 확인하고 창문 블라인드를 모두 내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소영 씨죠?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누구세요? 태승그룹 박상무입니다. 내일 저녁 7시에 강남 라테라스 호텔 커피숍으로 나오세요. 저는 그럴 이유가 윤태식 씨 치료건이에요. 안 나오시면 후회하실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저녁 소영은 고민 끝에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라테라스 호텔은 강남에서도 최고급 호텔 중 하나였어요. 커피숍에 들어서자 정장을 입은 박성민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주셨네요. 박성민이 차갑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윤태식 씨 치료 실패하세요. 소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들으신 대로예요. 치료를 실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도 우리도 모두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왜 치료를 실패해야 하는데요?
박성민이 테이블 위로 봉투 하나를 밀어냈습니다. 여기 2억이 들어있어요. 치료만 실패하면 당신 거예요. 어차피 윤태식 씨 다리는 못 낫는다고 의사들이 다 포기한 케이스잖아요. 소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뭘 노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환자를 치료할 뿐이에요. 순진하시네요. 윤태식이 걸을 수 있게 되면 그룹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곤란해지거든요. 박성민의 말에서 소영은 이 모든 일의 배후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윤태식이 장애인 상태로 남아 있어야 누군가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이었어요. 거절합니다. 소영이 일어서려 하자 박성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소영 씨, 후회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 제안이에요. 소영은 돌아보지도 않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깔려 있었어요. 이들이 정말로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따님이신가요? 어머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소영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투석 중에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좀 이상해요. 원인을 찾아봐야겠어요. 의사의 말에 소영은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태승그룹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소영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데 마음은 계속 어머니에게 가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중환자실 비용은 하루에 1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소영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치료비 걱정은 하지 마라. 의식을 되찾은 어머니는 여전히 딸을 걱정했지만 소영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계속 입원비 납부 독촉이 왔고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윤태식의 치료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수록 비협조적이 되어갔고 치료 중간중간 의미심장한 말들을 던지곤 했어요. 소영 씨, 요즘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괜찮습니다. 치료에 집중해 주세요. 어머니 입원하셨다면서요? 중환자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윤태식이 어떻게 어머니 일을 알고 있는지 소영은 섬뜩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박상무가 만나자고 하던데 만나봤어요? 소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질문들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압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치료 3주 차에 들어서자 윤태식의 다리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발가락의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졌고 무릎 반사도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라면 정말로 6개월 안에 걸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소영이 기쁘게 말했지만 윤태식의 반응은 의외로 차가웠어요. 그래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그날 치료를 마치고 소영이 기록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간병인 이영숙이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이 병원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소영아, 너 조심해. 영숙이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윤태식, 그 사람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지? 나는 다 들었어. 영숙은 소영을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어젯밤에 그 사람들이 원장실에서 몰래 회의를 했어. 너 때문에 계획이 꼬였다고 하더라. 무슨 계획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윤태식이 낫게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나 봐. 태승그룹 내부 권력 다툼 같은 거 아닐까? 소영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의료진이 아니라 복잡한 권력 게임의 말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 어머니 일도. 어머니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지만 투석 장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우연치고는 너무 타이밍이. 영숙의 말을 듣고 소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어머니의 병세 악화가 인위적인 것이었다면 이들은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악질들이었어요. 그날 저녁 소영은 집에 돌아가다가 또다시 누군가의 미행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검은 SUV 한 대가 대놓고 뒤따라왔거든요. 급히 편의점으로 피해 들어갔지만 차는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뒷문으로 나가려 했지만 그곳에도 또 다른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할 수 없이 정면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소영에게 다가왔어요. 한소영 씨죠? 네, 그런데요. 잠시 얘기 좀 하죠. 강제로 끌려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 소영이 도망치려 하자 그들 중 하나가 핸드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가 누워있는 중환자실 사진이 떠 있었어요. 차에 타세요. 순순히. 소영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한강 쪽으로 향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한강공원의 외진 곳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내려요. 강변에서 박성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윤태식도 서 있었어요. 휠체어가 아니라 목발에 의존해서였지만 분명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사실 이미 많이 좋아졌어요. 윤태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짓이라니요? 이것도 다 비즈니스예요. 박성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식 씨가 완전히 회복되면 태승그룹 회장님이 경영권을 넘겨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현재 경영진들은 모두 물러나야 하죠. 그래서 환자를 이용해서. 맞아요. 윤태식 씨의 치료를 실패로 만들고 당신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려는 거였죠. 아주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소영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윤태식의 5억 제안부터 시작해서 어머니의 병세 악화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당신은 애초에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소영이 윤태식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죠. 5억 받고 의료계에서 매장당하는 것보다 이쪽이 더 이익이 될 것 같더라고요. 윤태식의 배신에 소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뭘 원하는 건가요? 간단해요. 내일부터 치료를 중단하고 윤태식 씨의 상태가 악화됐다고 진단서를 작성하세요. 그리고 계약서에 따라 당신이 치료에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박성민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당신 어머니도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당신도 2억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거절한다면? 거절하시면 어머니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겠죠. 그리고 당신은 계약 위반으로 의료계에서 매장될 테고요. 소영은 절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자신에게는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을 드릴게요.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소영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소영은 한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10년간 쌓아온 의료진으로서의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성민과 윤태식의 협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의 생명과 자신의 신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새벽 5시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따님이신가요? 어머님 상태가 다시 악화되셔서 응급실로 옮겼어요. 소영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투석 후 갑작스럽게 심장 부정맥이 시작됐어요. 응급시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비용이 상당할 거예요. 의사의 말에 소영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응급시술비만 3천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였어요. 일단 시술부터 해주세요. 돈은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소영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카드 한도도 이미 다 찼고 대출받을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병원 복도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성민이었어요. 어머님 상태 들었어요. 안타깝네요. 당신들이 한 짓이죠? 뭔 소리예요? 우리가 뭘 했다고요? 그냥 나이 드신 분이 투석 받다가 생긴 합병증이죠. 박성민의 목소리에서는 조롱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차피 시술비도 마련 못하실 텐데 우리 제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결정하시면 어머님 치료비까지 모두 지원해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지고 소영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들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 재활병원으로 출근한 소영은 윤태식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연기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씁쓸했어요. 치료 계속하죠. 소영이 힘없이 말했지만 윤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부터 치료 중단할게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환자분, 분명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까지도. 아니에요. 전혀 느낌이 없어요. 당신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윤태식의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의료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의 실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럼 계약 조건에 따라서 치료 실패로 간주하겠습니다. 윤태식이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치료 실패 확인서였어요. 아직 6개월이 안 됐어요. 계약 기간이.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겠다는데 강요할 수는 없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윤태식이 계약서에 작은 글씨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환자가 치료 효과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즉시 실패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소영은 이 조항을 놓쳤던 자신을 탓했습니다. 애초에 이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함정을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서명하시죠. 원장 최진우도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 섞여 있었어요. 소영 씨, 환자분이 원하시니까. 소영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조차 자신의 편이 아니었어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영은 원장실에 다시 불려갔습니다. 소영 씨, 미안하지만 병원을 그만둬야겠어요. 원장님? 태승그룹에서 압박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다른 환자들 보호자들도 불안해해요. 소영 씨가 치료 실패한 것 때문에 최 원장은 차마 소영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원장님도 아시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병원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소영은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10년간 다닌 직장에서 하루 만에 쫓겨나게 된 거예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영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고 어머니는 위험한 상태였으며 앞으로 의료계에서 일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검은 봉투 하나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2억 원과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어머님 치료비도 지원됩니다. 소영은 그 돈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신념을 배신한 대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연락이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수술비는 이미 누군가가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소영아, 너 덕분에 엄마가 살았구나. 의식을 회복한 어머니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소영은 어머니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살았지만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소영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매장되었고 다른 분야에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나이도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간병인 이영숙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소영아, 포기하지 마.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 내일 만나자. 작은 희망의 메시지였지만 소영에게는 마지막 밧줄 같았습니다. 어쩌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2억 원이 든 봉투를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어요. 이 돈으로 어머니를 구했지만 이들의 악행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복수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 소영은 이영숙과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영숙은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소영아, 여기서 얘기하기엔 위험해. 다른 곳으로 가자. 영숙은 소영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 3층에 위치한 작은 원룸이었어요. 20년 넘게 그 병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봤어. 특히 VIP 환자들의 뒷거래 같은 것들 말이야. 영숙이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그동안 목격한 것들을 적어둔 거야. 사실 윤태식 같은 케이스는 처음이 아니야. 수첩을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승그룹과 관련된 여러 의료진들의 의문스러운 퇴직, 환자 치료 기록 조작, 그리고 뇌물수수 의혹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사실이에요? 내 눈으로 직접 본 거야. 특히 박성민이라는 사람, 그는 태승그룹에서 이런 더러운 일들을 전담하는 사람이야. 영숙은 다른 페이지를 넘겨 보였습니다. 여기 봐.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윤태식의 아버지 윤 회장이 심장병으로 입원했을 때였지. 어떤 일이요? 당시 심장외과 주치의였던 김민철 박사를 기억해? 실력이 정말 뛰어난 의사였는데 윤 회장 수술 후 갑자기 의료사고로 매장됐어. 소영은 김민철 박사를 기억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완벽한 수술을 했음에도 환자 사망 책임을 졌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사실은 김 박사가 윤 회장의 수술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던 거야. 그런데 그걸 공개하려고 하자. 뭘 발견한 거예요? 윤 회장의 심장병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독극물에 의한 것이었다는 거야. 누군가가 서서히 독을 먹였던 거지. 영숙의 말에 소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윤 회장은 누군가에게 살해된 거였다는 말씀이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김 박사를 제거했고, 영숙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여기 봐. 이건 당시 김 박사가 몰래 복사해서 나한테 맡겨둔 윤 회장의 혈액 검사 결과야. 검사 결과를 보니 정상 범위를 벗어난 여러 수치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중금속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어요. 이 자료가 진짜라면 진짜야.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야. 영숙은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에는 윤태식 치료 과정에서
내가 몰래 녹음한 것들이 들어있어. 박성민과 최 원장이 나누던 대화도 포함해서 말이야. 소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모아두신 거예요? 언젠가는 이 사람들의 악행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너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랐거든. 소영은 USB를 받아들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도 경험했잖아. 영숙의 경고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수에 대한 의지도 더욱 강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USB 안의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박성민과 최 원장의 대화 녹음 파일에서는 윤태식의 치료를 의도적으로 실패시키려는 계획이 상세히 논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태승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윤태식만 제거하면 경영권은 자동으로 삼촌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 입지도 훨씬 안정될 거고. 박성민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최 원장의 대답도 들렸어요. 그래서 의료사고로 위장하는 거지. 물리치료사 한 명 희생시키는 것 정도는 문제 없어. 소영은 녹음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단순한 희생양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녹음 파일만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 소영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윤태식이 실제로는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음모를 더 확실하게 밝혀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소영은 조심스럽게 윤태식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는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놀랍게도 윤태식은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보조기구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헬스장에서 운동까지 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소영은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의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태승그룹 내부의 비리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영은 더 깊이 파보기로 했어요. 윤 회장 사망 사건을 다시 조사해 보니 당시 상황이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윤 회장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그 직전까지도 건강한 상태였다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소영은 김민철 박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의료사고 후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한소영이라고 합니다. 아, 최근에 태승그룹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민철은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윤 회장님 사망 사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김민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일이에요. 박사님, 저도 그들의 음모에 희생당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소영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자 김민철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럼 당신도 정말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는군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김민철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 회장님은 분명히 독살당했어요. 하지만 그 증거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혹시 복사본이나 다른 증거는 없나요? 하나 있긴 해요. 하지만 김민철은 망설였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이미 저는 한 번 당했거든요. 소영은 김민철을 설득하기 위해
영숙이 준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김민철의 눈이 커졌어요. 이 자료들이 진짜인가요? 네, 모두 사실이에요. 김민철은 결국 마음을 바꿨습니다. 좋아요. 함께 해봅시다. 더 이상 이들의 악행을 방치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소영은 새로운 동맹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숙과 김민철, 그리고 소영. 세 사람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김민철의 합류로 소영의 복수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김민철은 3년 전 윤 회장 부검 당시 몰래 보관해둔 혈액 샘플과 조직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샘플을 재검사하면 독극물 성분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김민철이 작은 냉장고에서 시험관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검사기관에서는 위험해요. 태승그룹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해요. 소영은 대학교 동기 중에 국과수에서 일하는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전혜진이라는 법의학자였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일하는데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며칠 후 소영은 혜진과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너 정말 위험한 일에 발 담근 거 아니야? 혜진은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도와줘야겠어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알겠어.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해야 해. 공식 루트로는 절대 안 돼. 혜진은 주말에 연구실에서 비밀리에 재검사를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소영은 윤태식의 허위 장애 증거를 더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그의 동선을 추적하며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모습들을 촬영했어요. 특히 결정적인 순간이 찍혔습니다. 윤태식이 고급 스포츠 클럽에서 테니스를 치는 장면이었어요. 하반신 마비 환자가 할 수 없는 동작들을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되겠어요. 영숙도 병원 내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큰일 났어. 박성민이 다른 의료진들한테도 압력을 넣고 있어. 무슨 말씀이에요? 너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의심받을까봐 걱정하고 있어. 그리고 최 원장이 너를 경찰에 고발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어. 고발이요? 무슨 혐의로요? 의료기록 위조, 환자 치료 방해, 뭐 그런 식으로 누명을 씌우려는 것 같아. 소영은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법적 공세에 나선다면 자신의 계획이 무산될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빨리 움직여야겠어요. 그날 밤 김민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영 씨, 큰일이에요. 누군가가 제 연구실에 침입했어요. 뭐가 없어졌나요? 다행히 중요한 자료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는데 이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퇴할 수는 없었어요. 주말 혜진이 재검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너 정말 큰 걸 찾아낸 것 같아. 뭐가 나온 거예요? 탈륨이라는 독극물이 검출됐어. 그것도 상당한 농도로. 탈륨은 무색무취의 독극물로 장기간 소량씩 섭취할 경우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었어요. 이 정도 농도라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여됐을 가능성이 높아. 그럼 정말로 살인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지. 그런데 소영아, 이 결과를 어떻게 할 거야? 공식적으로 발표하려면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소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그동안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도 있었어요. 먼저 언론에 제보하는 게 어떨까요? 언론이면 신뢰할 만한 기자를 아는 사람이 있어? 소영은 대학 선배 중에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조현우라는 기자였는데
대기업 비리 폭로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며칠 후 소영은 현우 기자와 만났습니다. 와, 이거 정말 대박 특종이네요. 현우는 소영이 가져온 자료들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태승그룹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는 완벽해야 해요.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가요? 윤태식 본인의 자백이나 박성민의 직접적인 범행 증거 같은 것들이요. 현우의 말에 소영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성민과 윤태식을 함정에 빠뜨려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어요. 혹시 몰래 녹음이나 녹화를 할 수 있는 장비 있나요? 있죠. 하지만 위험해요. 들키면 큰일 나요. 감수하겠어요. 소영은 작은 녹음기와 피놀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이제 직접 그들을 만나서 진실을 폭로해야 했어요. 다음 날 소영은 박성민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박상무님 만나서 할 말이 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죠? 제가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윤 회장님 죽음과 관련해서요. 전화 너머로 박성민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라테라스 호텔 커피숍이요. 저녁 8시에 소영은 몸에 녹음기를 숨기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완벽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호텔 커피숍에 도착하니 박성민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윤태식도 앉아 있었어요. 두 분 다 오셨네요. 소영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박성민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윤 회장님이 탈륨 중독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소영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심장마비로. 아니에요. 6개월간 지속적으로 독을 먹였죠. 그리고 김민철 박사를 매장시켜서 증거를 은폐했고요. 윤태식이 테이블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뭘 알겠다고. 윤태식 씨, 당신도 공범이죠?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동참했으니까. 닥쳐요. 윤태식이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장애인이 된 걸 실망해했어요. 경영권을 삼촌에게 넘기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박상무가. 윤태식이 말을 멈췄지만 이미 결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박성민이 급히 소영의 가방을 뒤져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2년이 녹음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충분한 자백을 받아냈어요. 당신들, 이제 끝이에요. 소영이 자신있게 말하자 박성민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 녹음 파일이 세상에 나가지 못하게 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바로 그때 현우 기자와 경찰이 커피숍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성민 씨, 윤태식 씨 체포합니다. 소영의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박성민과 윤태식이 체포되는 순간 커피숍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놀라서 웅성거렸고 호텔 직원들은 어리둥절해했어요. 이건 함정이야. 불법 녹음이라고. 박성민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충분한 영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박성민 씨, 윤 회장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윤태식은 완전히 멘붕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아버지를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윤태식 씨도 공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소영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복수는 달성했지만 완전한 승리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현우 기자가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영 씨, 정말 대단해요.
이 사건은 내일 일면 톱기사로 나갈 예정이에요. 기사 제목은 뭐로 하실 건가요? 재벌 2세, 아버지 독사로, 장애 연기로 수사 회피 이런 식으로요. 충격적이죠? 다음 날 아침 전국 모든 언론이 태승그룹 사건을 다뤘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도 관련 기사들이 도배되었어요. 소영의 핸드폰에는 각종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전화가 있었어요. 소영 씨, 최진우입니다. 병원 원장의 목소리였는데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병원으로 나와주실 수 있어요? 사과드릴 게 있어서. 소영은 복잡한 기분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원장실에는 최진우뿐만 아니라 병원 이사진들까지 모여 있었어요. 소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최진우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희가 태승그룹의 압력에 굴복해서 당신을 내쳤던 것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사장도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원래 자리로 복직해 주세요. 그리고 승진과 함께 특별 보상도 지급하겠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복직은 하지 않겠어요. 왜요? 이제 모든 게 해결됐는데. 이곳에서 일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봤어요. 환자보다 돈을 우선시하고 진실보다 권력에 굴복하는 모습들을요. 소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소영은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10년간 다닌 직장이었지만 이제는 미련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김민철과 영숙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소영아, 정말 대단했어. 내가 아니었다면 이 악질들이 계속 활개쳤을 거야. 영숙이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숙 아주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김민철도 감개무량해했습니다. 3년간 억울했던 마음이 이제야 풀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모두 함께 해낸 거예요. 며칠 후 태승그룹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윤태식과 박성민의 범죄가 밝혀지면서 경영진 전체가 물갈이 되었어요. 특히 윤태식의 삼촌인 윤 부회장도 연루 의혹으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외부 전문 경영인이 새로운 CEO로 선임되었어요. 소영은 텔레비전으로 이 소식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기업 하나가 자신의 작은 저항으로 인해 뒤바뀐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윤 회장의 유언장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소영 씨, 긴급히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현우 기자가 급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윤 회장 유언장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발견됐어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요? 소영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 더 나온 것일까요? 현우와 만난 카페에서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윤 회장이 자신의 죽음이 부자연스러울 경우를 대비해서 비밀 유언장을 작성해뒀대요. 어떤 내용이에요? 윤태식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유산 상속을 설정해뒀다고 해요. 조건부요? 윤태식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면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현우는 더욱 놀라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재산 중 일부를 당신에게 증여하라는 조항도 있어요. 저에게요? 왜요? 윤 회장이 의료진들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밝혀낼 의료진이 나타날 것을 예상했던 것 같고요. 소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사람의 아버지가 오히려 자신을 도와준다니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50억 원이에요.
소영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 고민하던 자신이 50억을 받게 되다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 돈으로 의료계 발전을 위한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윤 회장의 마지막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탐욕으로 인해 죽게 되었지만 그래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조건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소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50억이라는 거대한 돈이었지만 동시에 큰 책임도 따르는 일이었어요. 네, 받아들이겠어요. 이렇게 소영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서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어요. 며칠 후 소영은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영아, 너무 좋구나.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거야. 어머니의 말에 소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긴 악몽 같은 시간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던 거예요. 6개월 후 소영은 윤회장 의료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의료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의료진 보호와 환자 권익 증진, 그리고 의료계의 투명성 확보였어요. 재단 설립 기념식이 서울 시내 대형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의료계 인사들과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재단 출범이 아닙니다. 소영이 연단에서 말했습니다. 의료계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압력과 비리에 맞서는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의료진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의료진 권익보호센터 설립이었습니다. 소영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의료진들을 돕기 위한 기구였어요. 앞으로 의료계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소영의 연설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소영 씨, 정말 대단해요. 목소리의 주인은 새로 부임한 태승그룹의 CEO 정민석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깔끔한 인상을 가진 전문 경영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이죠. 당신 덕분에 태승그룹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어요. 정민석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은 모두 정리됐어요. 앞으로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할 것을 약속드려요. 기대하겠습니다. 소영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편 박성민과 윤태식은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성민은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윤태식은 살인방조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합니다. 판사의 선고를 듣는 윤태식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소영 씨, 법정에 나와서 증언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검사가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진실이 밝혀져야죠.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에 빠졌을 거예요. 소영은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험난한 길이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소영은 김민철과 영숙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재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김 박사님은 의료윤리위원장을, 영숙 아주머니는 내부 고발자 보호센터 팀장을 맡아주세요. 저희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김민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장 적임자들이에요. 직접 피해를 당해봤으니까 더 잘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당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지. 재단 업무가 궤도에 오르면서 소영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작은 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이었어요. 엄마 어때요? 우리 둘이서 작은 병원을 해보는 거요. 소영아, 내가 이미 큰일을 하고 있는데 재단 일과 병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을 직접 돌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해라. 엄마도 도울 게 있으면 돕겠어. 몇 개월 후 소영은 강남이 아닌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 마음 클리닉이라는 이름의 물리치료 센터를 열었습니다. 개원 첫날 예상보다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소영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그녀를 믿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거죠.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60대 할머니 환자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같은 서민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소영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일이 정말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클리닉은 순식간에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소영은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해 치료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않거나 크게 할인해 주었습니다. 재단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클리닉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현우 기자였어요. 소영 씨, 근황 취재차 왔어요. 기자님, 어서 오세요. 요즘 어때요? 행복해 보여요. 네, 정말 만족스러워요.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었어요. 현우는 클리닉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환자들 표정이 정말 밝네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 환자를 돈으로 보지 않고 치료해야 할 사람으로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재단 사업을 더 확장할 예정이에요. 전국에 이런 클리닉들을 늘려나가고 싶어요. 소영의 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재단은 두 번째 클리닉을 부산에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 권익보호센터를 통해 전국 50여 명의 의료진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소영은 매주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의료진들에게는 용기를, 환자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소영의 강연을 듣는 사람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한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은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영아, 정말 대견하다. 엄마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내가 옳은 길을 걸어서 엄마도 행복해.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에 자신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승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내일도 힘내자. 소영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과 정의가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엔딩 운영자 메시지 70만 900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정말 숨막히는 반전의 연속이었죠. 처음에는 소영이 완전히 함정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네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는 것 같아요. 소영이 혼자서는 할 수 없었겠지만 영숙 아주머니나 김민철 박사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 도움을 주면서 함께 이겨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윤태식이나 박성민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자신들의 악행 때문에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진실이라는 건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소영이 복수에만 머물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였어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때로는 정말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께도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